예,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최만수입니다. 이번에는 슈메트 디컴포지션을 이용을 해서 양자 얽힘이 있는지 없는지 판별하는 방법을 q3를 이용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슈메트 디컴포지션의 원리를 우선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슈메트 디컴포지션은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 뭐냐면,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은 굉장히 일반적인 티어럼인데, 일반적으로 이게 매트릭스가 스퀘어 매트릭스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정방형의 매트릭스일 필요도 없이 그냥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의 일반적으로 n by m 매트릭스라고 그러면 상관없이 항상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과 같이.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서 주의해서 보아야 될 것이 가운데에 있는 행렬이 준 다이어고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0이고 이렇게 대각선 방향, 주 대각선 방향만 이렇게 넌제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각선 방향에 있는 여기서 S1부터 SN까지, 지금은 n이 더 작은 경우를 고려를 했는데 m과 n 중에 둘 중에 작은 거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S 다이어고널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그러니까 넌제로 S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많은 값은, 개수가 가장 많으면 그거는 어떤 경우냐면 m과 n보다 더 클 필요는 없습니다. m과 n 중에 작은 것만큼 있을 수가 있습니다. 최대가 된다. 물론 더 적을 수는 있어요. 일부가 다 0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유니터리 오퍼레이터가 있는데, 유니터리 오퍼레이터가 U와 B, U 두 개가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다이고널라이제이션에서는 U와 UB가 같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은 S1, S2, 여기 대각선 방향에 있는 게 다 양수가 됩니다. 양수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이게 모든 행렬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행렬이든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양자 상태에 한번 적용을 하겠습니다. 양자 상태가 만약에 시스템이 두 개다. 그러면 각각의 시스템마다 힐버트 스페이스가 있을 거고, 벡터 공간이 있고, 각각 벡터 공간마다 이렇게 베이시스가 있겠죠. A1부터 AM까지고, 그 다음에 B1부터 BN까지. 하나는 그러니까 M차원, 하나는 N차원. 이것들의 텐서 프로덕트가 이제 전체 시스템의 베이시스가 될 텐데, 그걸 하나하나 다시 써보면 이렇습니다. A1, B1, A2, B2 뭐 이런 식이겠죠. 중간에. 이것들을 Q3에서는 보통 우리가 이제 이것도 줄여서 이렇게 그 텐서 프로덕트 노테이션 잘 쓰질 않죠. 그냥 붙여서 이렇게 써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반적인 이 벡터건, 전체 벡터공간에 속한 두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벡터공간의 모든 양자 상태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여기 코에피션트만 잘 조정을 하면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코에피션트가 인덱스가 어차피 두 개니까, 여기 인덱스 두 개니까 이거를 마치 행렬로 생각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행렬로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제 아까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적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적용을 한 겁니다. 그럼 U, 그 다음에 여기 시그마가 아까 대각선 형태로 된 거고, 그러니까 대각선이니까 이게 SK 하나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꼴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여기다가 맨 위에 식에다가 C 대신에 집어넣고 여기저기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앞에 것은 순전히 첫 번째 시스템에 관한 상태고, 요거는 두 번째 시스템의 양자 상태입니다. 그 두 개 곱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몇 개 합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베이시스를 잘못 선택해서 그렇지, 베이시스를 여기 있는 걸로 잘 선택을 하면 K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알파 K를 요걸로, 왼쪽에 있는 가로 안에 있는 것을 알파 K라고 그러고 오른쪽 가로 안에 있는 것을 베타 K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 축을 그러니까 베이시스를 잘 선택을 했다 그러면
여기 서메이션 위에 서메이션은 몇 개가 되냐면 m 곱하기 n개나 돼요. 굉장히 많죠. 그런데 만약에 베이시스 잘 선택을 했다 그러면 항이 맥시멈 m과 n 중에 최소값, 항이 그렇게 많이 줄어드는 거죠.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가 있죠. 자, 이게 우리가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양자 상태를 이런 형태로 쓰는 거를 슈미트 디컴포지션이라고 부릅니다. 슈미트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슈미트 디컴포지션이라고 부르는데, 만약에 여기 S가, 이게 우리가 보통 싱귤러 밸류, 여기서는 슈미트 넘버라고 그러는데, 이 슈미트 넘버가 하나 빼곤 다 0이다. 그럴 수 있죠. 대각선 값도 0이 될 수가 있다 그랬으니까 하나 빼고 다 0이면 그럼 항이 하나밖에 없어요. 항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는 항이 이렇게 곱하기 형태로 돼 있고 항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슈미트 디컴포지션 어디에 쓸 수가 있냐면 이게 양자 얽힘이 내가 원하는 상태에, 내가 보고 있는 상태에, 이 psi라는 상태에 양자 얽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는 아주 체계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슈미트 디컴포지션만 하면 되겠죠. 문제는 그래서 슈미트 디컴포지션의 가장 복잡한 계산은 바로 이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입니다. 이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손으로 하는 것은 꽤나 복잡합니다. 근데 뉴메리컬하게 하는 방법들은 굉장히 잘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 매트릭스가 주어졌을 때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잘 알려져 있으니까 컴퓨터를 사용하면 됩니다. 실제 손으로 하려고 그러면 좀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 Q3를 이용을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큐빗이 가장 간단한 경우가 큐빗 그냥 2개 있는 거를 하면, 그러면 큐빗이 2개니까 베이시스를 먼저 한번 컴퓨테이셔널 베이시스 한번 컨스트럭트를 해보고, 자, 이게 하나 임의의 상태 하나 조합을 했습니다. 이 베이시스 벡터 그냥 다 중첩을 시켜서 하면은, 지금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봤습니다. 자, 이거는 캡 팩터를 사용을 해보면 그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딱 봐도 그러니까 세퍼러블 스테이트인데, 실제로 슈미트 디컴포지션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슈미트 디컴포지션을 하면, 슈미트 디컴포지션은 그러니까 내가 체크하고 싶은 내가 조사하고 싶은 벡터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쪽에 둘로 쪼개야 되니까 한 시스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다른 시스템을 둘로 쪼개서 한 시스템, 두 시스템, 이게 시스템 하나에는 시스템 A라고 부르죠. 시스템 A에는 큐빗, 첫 번째 큐빗, 시스템 B에는 두 번째 큐빗이 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아웃풋은 3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슈미트 넘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옵티멀한 베이시스가 나오고, 선택을 잘한 서메이션이 줄어드는 그런 베이시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는 시스템 B의 옵티멀한 베이시스가 나옵니다. 우선 실행을 해서 슈미트 넘버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면, 슈미트 넘버가 2개가 맥시멈 2개 나올 수 있는데 2개 나올 수 있는데 하나는 0이죠.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죠. 세퍼러블 스테이트라는 얘기입니다. 위에서 캡 팩터 가지고 이미 확인한 사실입니다. 이 경우에는 캡 팩터만 사용해도 충분하니까. 실제로 옵티멀한 베이시스를 한번 고려를 해보면, 뒤에 거는 어차피 서메이션에 쓰이지 않으니까 보면 앞에 거 2개가 쓰였죠. 그래서 위에서 캡 팩터 가지고 확인한 거와 동일합니다. 똑같은 결과가 나왔고, 그러면 이거를 아까 다시 한번 조합을 해보면, 이런 결과, 조합을 해서 다시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슈미트 넘버 곱하고, 그 다음에 옵티멀한 베이시스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만 써서 이렇게 하면 원래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확인을 해보면 똑같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슈미트 넘버가 2개 이상 넌제로인 걸 한번 확인해 보죠. 이렇게 이 베이시스 중에서 하나 없애버리고, 아까는 4개를 다 중첩을 했는데 하나 빼고, 맨 앞에 거 빼고 3개만 중첩을 해보겠습니다. 캡 팩터를 해봤더니 윤수분해를 잘 못해요. 근데 이거는 Q3가 충분히 스마트하지 않아서 못하는 건지 알기가 쉽지가 않죠. 이것만 가지고는. 그래서 슈미트 디컴포지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밸류를 봤더니 역시 그러니까 슈미트 넘버가 2개 다 넌제로예요. 실제 한번
근사한 넘버로 한번 바꿔보면 하나는 1.6, 하나는 0.6 정도 되네요. 어쨌든 0이 아닙니다. 둘 다. 예, 그래서 하면 옵티멀한 베이스를 이게 지금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결과를 한번 봐보면 옵티멀한 베이시스가 상당히 지금 이 경우에는 복잡합니다. 뭐 지금 이거 일일이 이 코에피션트를 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숫자로 바꿔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베이시스를 체크하는 것이 가장 그 조합 중첩했을 때 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조합을 해볼까요? 이걸 실제로 한번 조합을 해봤습니다. 여기 아까 우리가 했던 맵스레드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합이 3개나 되죠. 그러니까 스미트 넘버에서 하나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베이시스 A의 베이시스에서 하나 끄집어내고 B의 베이시스 하나 끄집어내서 3개를 다 곱해야 되겠죠. 이렇게 벡터 길이는 서클 타임스라고, 그러니까 텐서 프로덕트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슈미트 넘버 곱해서 다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배웠던 맵스레드를 한번 적절히 한번 활용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원타임 펑션도 이렇게 한번 잘 넣어서 활용을 해봤네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다시 리컨스트럭트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이제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서 슈미트 디컴포지션이라는 함수를 썼는데 그냥 간단하게 보려면 슈미트 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받아서 각각의 그러니까 옵티멀한 베이시스를 일일이 줬으니까 그 다음에 다른 더 복잡한 계산을 하려면 이제 이걸 활용을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슈미트 디컴포지션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체크만 하고 싶다. 그러면 슈미트 폼을 이용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슈미트 폼을 쓰면 그러니까 옵티멀한 조합 형태로 써줘요. 지금은 코에피션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복잡해 보이죠. 그러니까 숫자로 바꿔서 확인해 보면 훨씬 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옵티멀한 베이시스 요거랑 요거 시스템 B의 요 두 개. 지금 여기 S1만 있고 여기는 S2만 있죠. 두 개 조합하고 슈미트 넘버 곱하고 그 다음에 요 벡터랑 요 벡터 곱한 다음에 슈미트 넘버 곱하고 그래서 더하면 원래 값가 나오는데 한번 이게 정말 나오는지 보고 싶으면 지금은 이렇게 계산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죠. 계산하도록 하면 됩니다. 릴리스 타임스라는 것이 이 계산을 하도록 도와주는 건데 그러면 해보면 정확한 조합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복잡한 경우를 해볼까요? 이번에는 한쪽에는 큐빗이 하나고 다른 쪽에는 큐빗이 2개 있는 거. 그러니까 큐빗이 3개인데 A, B로 나눠서 이렇게 하면서 A에는 큐빗 하나만 있고 B에는 큐빗이 2개 있어요. 자, 이런 경우를 있습니다. 캡팩터를 해보면 이거 다 조합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해봤더니 요번에는 3개로 인수분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A와 B, A 파트라고 B 파트만 했는데 B 내에서도 인수분해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슈미트 디컴포지션을 한번 해보면 역시 슈미트 넘버 확인해 봤더니 하나밖에 없죠. 네. 이거 몇 개 한번 제외시키고 한번 해볼까요? 여기 맨 끝에 있는 거 제외시키고 한번 해봤더니 이제는 인수분해 못하네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슈미트 디컴포지션을 해봤더니 그리고 슈미트 넘버를 확인해 보면 둘 다 넌제로 나오죠. 한번 숫자를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하나는 2.5, 하나는 0.6 정도 되니까 아무튼 넌제로다는 거죠. 예. 이것도 역시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슈미트 폼으로 한번 바꿔볼 수도 있겠죠. 슈미트 폼으로. 여기서 하나 설명을 제가 빠뜨렸네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A, B 2개로 시스템을 하니까 여기서는 지금 A에 해당되는 건 큐빗이 하나니까 하나만 썼고 B에 해당되는 것이 이렇게 큐빗 2번째와 3번째니까 그걸 집합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앞에 슈미트 디컴포지션도 마찬가지입니다. A에는 큐빗 하나, B 레지스터에는 큐빗이 2개 이렇게 A 레지스터와 B 레지스터 2개의 지금 슈미트 디컴포지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이것도 이렇게 해보면 역시 2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B에는 4차원이지만 슈미트 디컴포지션을 해보면 2개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쪽이 차원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이것도 조합을 실제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 역시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슈미트 디컴포지션을 하면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 해당 상태의 옵티멀한 베이시스를 찾아줘요. 그래서 중첩에 필요한 항을 최소로 줄일 수가 있고, 그 성질을 이용을 해서 양자 얽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직관적인 인수분해에 의존을 해야 된다. 이 인간은 인수분해를 잘 못하죠. 직관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하려면 사실 힘들죠. 그런데 이 슈미트 디컴포지션은 아주 체계적인 방법을 하니까 명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자 얽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양자 얽힘이 있으면 그럼 뭐가 어떻다는 얘기냐? 물론 중요한 질문입니다. 앞으로 굉장히 많은 인탱글먼트에서 많은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오늘은 아주 간단한 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양자 얽힘이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 제로제로하고 원원만 중첩을 시킨 겁니다. 이것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두 번째 큐빗에다가 파울리 G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측정을 하면 매번 랜덤하게 나와요. 랜덤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걸 조금 더 한 1000번 해가지고 해보면 굉장히 랜덤하게 나와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상황을 조금 바꿔서 어떻게 하냐면 큐빗 1에서 먼저 측정을 해요. 그 다음에 큐빗 2를 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러 여기 그림은 그러니까 큐빗 1과 큐빗 2를 좀 떨어뜨려 놨어요. 좀 벌어지게 해놨는데, 그거는 어떤 상황을 한 거냐면 두 큐빗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하나는 예를 들면 큐빗 하나는 여기 지구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기 안드로메다에 있다. 그런 상황을 설정을 한 겁니다. 그래도 상관없이 여기서 지구에서 큐빗 하나를 먼저 측정을 한번 해버리고, 그 다음에 정보가 가기 전에, 그러니까 여기서 안드로메다가 적어도 제가 거리는 기억은 못하겠지만 적어도 1년 안에 빛의 속도로 가더라도 1년 안에는 가기 힘들겠죠. 그래서 정보가 가기 전에 그 다음에 거기서 안드로메다에서 측정을 했어요. 측정을 하면 데이터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는 결과가 랜덤하게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큐빗 1을 측정한 결과를 그대로 따라가요. 그냥 측정하면 랜덤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 측정 직후에 지금 정보가 안드로메다까지 가기도 전에 그러니까 측정을 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정보를 알고 똑같은 값이 나올까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인탱글먼트에 숨어 있는 아주 신기한 성질입니다. 이거를 지금 잠깐 몇 건만 관찰했는데 이걸 한 1000번 관찰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같은 값만 나오게 됩니다. 큐빗 1이 제로가 나오면 큐빗 1도 제로가, 1이 나오면 1이 나오고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린 것을 요약을 해보면 우리가 슈미트 디컴포지션이라는 함수를 써서 슈미트 디컴포지션을 해서 양자 얽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을 했습니다. 슈미트 디컴포지션은 조금 더 정밀한 분석을 할 때 필요한 거고, 그냥 잠깐 체크를 하려면 아마 슈미트 폼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오늘 이번에 설명드린 내용은 1장과 2장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튜토리얼은 퀀텀 스테이트라는 키워드로 한번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퀀텀 컴퓨테이션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Q3에 있는 도움말을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